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2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5%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어제와는 반대로 상승을 하면서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8,500억, 기관 투자자가 5,800억을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코스닥 59억, 기관 투자자 410억 정도 매도하였습니다. 자,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불씨를 살리는 모습입니다. 21선을 지키면서 다시 올라가 주었고요. 계속해서 이 2700선 근처를 저항을 맞으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면 확실히 좀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상위 종목들이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듯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대로 골고루 올라가면서 힘을 받을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아닐까 싶고요. 그 물가 지표에 따라서 반응하는 FOMC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부입니다. 그래서 인상은 사실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가 언제 시작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FOMC가 나오는 날이죠. 결과가 나오는 날이고요. 그 회의록에 대한 뉘앙스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3월 달 이 CPI 지표, 2월 달이죠. 2월 달 CPI 지표가 높게 나왔고 1월 달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 지표가 쉽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보수적인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하반기에 이제 과연 몇 번 하락을 시키느냐,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시키느냐,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2700선을 언제 넘는지는 일단 뭐 기정사실화된 사실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된 거기 때문에 일단 뭐 2700선을 넘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2700선을 언제 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800억 매수하면서 금융투자 위주로의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사실 뭐 하루하루가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크게 뭐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8,500억을 매수하였는데요. 3일 정도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에서 이탈하나 싶었는데 그대로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저런 상승세가 수급이 좋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890포인트고요.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향 평준화 되고 있습니다. 상승 방향으로 밀어붙이는데 아직까지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이상으로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런 유동성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여전히 빠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아직 특별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확실히 수급이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코스피 어제 이제 1분에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해주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를 크게 오래 받지 않고 금방 넘길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증시의 저점 매수가 집중될 것인가, 네,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40원입니다. 1.5원 올랐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또 저항을 받긴 했지만 지금 저점에서부터 하루도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집중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이 이상 올라가면 좀 우리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증시 분위기는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니케이, 나스닥, 다우, 상해 종합 모두 다 올랐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면서 FOMC 발표 전에 좀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선물 지표 차분하게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크게 상승 하락 없이 차분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뭐 이대로 이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선물 지표가 뭐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FOMC에 대한 결과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는 적절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뭐 크게 변동 없습니다. 채권금리가 이제 다행히 떨어졌습니다. 4.27%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동안 이제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이 국채금리가 다시 좀 서서히 깔아앉으면서 이 이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3%를 지금 유지를 하면서 저항을 맞았고요. 4.27%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면 이제 환율도 같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일단 환율은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이 두 지표가 같이 떨어지면서 증시가 완연하게 반등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 대한 결과 기다려보고 상반기에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천천히 접근을 하면서 기다리면 분명히 수익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00원 하락해서 0.56% 하락했고요. 17,745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는 뭐 조금은 많았고요. 네, 평소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최근 평균에 대비해서는. 그래서 크게 변동 없이 진행되었고요. 오늘도 이제 하락으로 출발해서 저점을 찍고 마지막까지 계속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뭐 특정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증시가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크게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4일째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야금야금 1%, 0.6%, 0.1%, 0.5% 정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60만 주 정도 거래량으로 조금 더 감소를 시켰는데요. 확실히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거래량은 여전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날보다 절반 정도 줄긴 했지만 이 거래량이 이대로 죽지 않고 계속 네, 이 분위기를 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거래량이 피크가 한 번 더 나올 때가 확실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그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좀 쉬어가면서 진행 중이고요. 오늘도 아랫꼬리 길게 밀어 올리면서 양봉으로 전환시켰고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리면서 이대로 N자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최상의 시나리오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명분은 3월 이후, 4월 이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도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그런 이 AI에 대한 소스와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그런 전력 수급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게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이전처럼 죽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관심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이 추가로 곧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7,000원대를 꽤 오랫동안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16,000원, 15,00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가 한번 레벨업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좀 횡보를 하다가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 2만 원 선을 돌파를 이전에는 한번 꼬리를 달고 떨어졌지만 확실히 해주는지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월봉도 굉장히 모양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온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쌍바닥을 다지는 그 기간 동안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인 가격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그렇다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봉이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 시기였지만 이제는 다시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스가 이제 하나둘씩 좋은 소식이 오픈이 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 주목하면서 일단 뭐 요 정도 조정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지만 이왕 기다린 거 계속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인데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3,000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44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다행히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많은 매도를 했다가 그대로 이제 매도를 이어가지 않고 하루 만에 또 매수로 반전을 시켰습니다. 이 수급이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할 거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적어도 많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금융투자 17,000주 매도, 투신 44,000주 매도, 그리고 주요 매도 세력은 사모펀드 12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험, 뭐 연기금 투자자 14만 주 매수하면서 일단 꾸준히 이 두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신도 이전에 매수했던 것 대비해서는 크게 매도 없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은 사모펀드와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주로 쏟아지고 있고 오늘 그 매도 물량 때문에 장 초반에 좀 떨어졌지만 이렇게 매수하는 수급들이 다시 받쳐주면서 확실히 좀 이 하락세에 대한 그런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 세력들이 도대체 왜 지금 매수를 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잔고는 512만 주입니다. 511만 주에서 13,000주 정도 증가했고요. 뭐 7,000주 정도네요. 그래서 뭐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일, 20일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500만 주 수준에서 일단은 좀 자리를 잡고 공매도 잔고가 추가적으로 더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모건셀리가 지금 공매도를 대량 상환해서 이제 대량 보유자로 이제 보이지 않고요. 300만 주 이하로 지금 보유를 낮췄다는 소리죠. 그래서 추가적인 공매도 상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잔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는 오늘 이제 상위 종목으로 위치를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63만 주 상환, 체결은 15만 주 정도 되어서 47만 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190만 주로 대차잔고는 이제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였고요. 공매도 잔고도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 이제 종목 상세를 보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44만 주 플러스에서 86만 주 플러스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매도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다 매수를 해서 채워넣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6.91%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증가를 했고요. 이전에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눌렀던 그 수급이 그대로 메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매수세와 그 다음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신한증권, JP모간, 모건서울이 매도를 해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확실히 오늘은 또 신한증권이 반대로 매수 상위에 위치를 하면서 그대로 물량을 다시 긁어 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전혀 흔들릴 필요 없고요. 이대로 쭉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볼 거 없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이제 급등을 하였고 장 프리마켓에 이제 좀 떨어져서 하락을 하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어제 거의 뭐 30% 이상 떨어지면서 갑작스러운 이제 급락을 하였거든요. 정말 미국 주식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1.21달러 하루 만에 찍고 6.5달러까지 떨어뜨리는 상황입니다.
하루 만에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뉴스케일 파워 SMR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다가 누군가가 태클을 걸었습니다. SMR에 대한 목표가가 너무 높다.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아직까지도 이 SMR에 대한 사업이 불확실하고 이 SMR에 대한 입증, 기술 입증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 비용이 지금 이 뉴스케일 파워 보유 잔고가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네, 목표가를 4.5달러로 월가에서 잡아버립니다. 월가 전체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동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그 SMR 아이다 호주에 대한 프로젝트가 무너지고 그런 이제 뭐 해고까지 뉴스가 뜨면서 직원에 대한 감축이죠.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8달러까지 주가가 밀렸었는데요. 이 과정 속에 뉴스케일 파워 이 관련 관계자가 공매도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공매도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가 이 저가에서 다 상환을 시켰을까요? 아니겠죠. 근데 한참 이제 더 떨어뜨려서 상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AI 분위기를 타가지고 순식간에 지금 공매도 때렸던 그 단가보다 훨씬 올라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를 낮춰서 지금 주가를 떨어뜨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4.5달러로 잡은 게 그 정도 돼야 내가 손해 안 보고 나오겠다. 이렇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달러가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지금 그런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갑작스런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AI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단순히 AI가 그냥 뭐 상상으로, 그다음에 프로그램만으로 끝난다면 뭐 관계없죠. 근데 그 프로그램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 저장하는 과정에서 AI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날이 갈수록 AI에 대한 경쟁이 커지고 빨리빨리 이제 머리를 빨리 생각할수록 그리고 빨리 처리할수록 이 발전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AI는 정말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치킨 게임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AI에 대한 기업들이 반도체를 긁어 모아다가 데이터 센터에다 조립해다가 그걸 지금 이제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녹아났습니다. 완전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 싶고요. 괴물 AI 반도체 블랙웨어를 공개하면서 또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또 이 엔비디아의 신규 제품에 이 기대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AI 반도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등장한 게 뭐죠? 미국의 그 AI 업체들이 데이터 센터 부지를 계속 사고 있다란 말이다. 그죠? 데이터 센터 부지가 단순히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 옆에 있는 부지, 그죠? SMR과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그리고 SMR에 대한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매입하고 영입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이 전력이 필요하기 위해서 특히 데이터 센터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탈석탄이면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생각해 보니 원자력 발전이 답이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저렇게 관심을 받았고 그 관련 업계들이 지금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도 이제 SMR에 대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참여 루마니아 소형 원전 5.4조 지원, 그죠? 5조 이상을 지원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루마니아 미국 대사가 이렇게 현장에서 밝혔고요. 기존 화력 발전소를 SMR로 교체한다. 2029년에 가동 목표로 한다. 사실 이제 이 가동 목표를 보면 아이다호주의 프로젝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이다호주용 이 기자재 수주를 한 것을 루마니아로 납품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그려지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루마니아 쪽으로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 미국 정부가 삼성물산, 뉴스케일 파워 등이 참여하는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사업에 5조가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사실상 5조라고 한다면 뭐 웬만한 이 SMR에 대한 모듈 건설 비용을 다 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SMR에 대한 선두권을 차지하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벌써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업 운전을 이미 중국은 하고 있죠. 그래서 뒤처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고 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금 둘 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SMR에 지금 관심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은 루마니아는 462메가와트, 77메가와트급 6기를 SMR로 채우는 거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사업에 기자재 공급을 할 것입니다. 루마니아뿐만이 아니고 이제 폴란드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 뭐 스탠다드 파워 쪽에 데이터 센터를 위한 2기가와트 사업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사업들이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기자재 납품을 진행을 할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내에 다른 SMR 기업들도 고군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빌 게이츠의 소형 원전, 나트륨 원전이죠. 소듐 원전이 6월 와이오밍서 첫 삽을 뜬다라고 합니다. 착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SMR을 지금 이제 경수로 SMR을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이 NRC 설계 인증을 먼저 받고 앞섰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테라파워가 오히려 먼저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동 목표는 사실 조금 더 뒤입니다. 2030년이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루마니아 SMR이 가동 목표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착공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가동에 대한 완공 날짜까지는 확실히 뉴스케일 파워가 앞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라파워도 이제 이 소듐 원전이기 때문에 사실 경수로보다 조금 더 이 효율이 높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핵 폐기물 관련해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괜히 여기다가 사업을 투자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그런 이 사업성이 없는 종목에다가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 분야에다가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만큼 SMR이 미래 에너지다라고 이 사업성을 본 거고 지금 시나리오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AI든 전기차든 계속 원전 에너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SMR이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경제성이죠. 대형 원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소형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인데요. 근데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최대치로 이제 용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00메가와트급까지 좀 용량을 높인 그런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저기 이 BW, BX인가요? 히타치, GE 히타치에서 합작사로 납품하는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홀텍사에서는 160메가와트급이고요. 우리나라도 ISMR은 아마 170메가와트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모델로 효율을 높인 그런 모델을 개발 중이고요. 이제는 SMR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SMR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건설 공기입니다. 2년 내로 다 건설을 할 수가 있고요. 대형 원전 대비해서 건설 기간이 거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그런 이 위험성, 프로젝트가 큰 만큼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SMR은 프로젝트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위험성 말고도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대형 원전 대비 1000분의 1로 작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유리한 상황이죠.
지금까지는 대형 원전은 큰 바다, 큰 강, 큰 호수 이런 데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뭐 남는 전력은 이제 고전압용 송전로로 이제 보내가지고 멀리까지 이제 전력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는데요. SMR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용량에 맞게 그 지역에 필요한 용량에 맞게 건설을 해서 바로 그냥 바로 옆에서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그 고전압 송전로가 필요가 없고요. 그만큼 가격이 싸다란 거죠. 그리고 출력 조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안전성도 높으니 지역이 건설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이제 기폭제로 작용해서 지금 이 AI 산업 시대에 갑작스럽게 혜성처럼 뜨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하냐? 우리나라도 준비 중입니다. 과기 정통부 8개사와 이제 차세대 원자로 민간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요.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민간 기업들과 참여 의향이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뭐 그 기업들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센츄리,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대우건설, 한국조선해양, 뭐 포스코 ENC,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뭐 요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한수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네요.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고요. 자, 이제 SMR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해서 핵 에너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이 핵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양광 에너지가 싸고 해상 풍력이 싸고 그런 신재생 에너지의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중국마저도 국내에 원전을 26기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라고 이렇게 자부를 할 정도로 이 핵 에너지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자력 발전, 멀쩡한 원자력 발전을 단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이해는 됩니다. 좁은 면적에 핵 에너지에 대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히 생각했을 때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발전 운영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지진 해일이 아주 높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일본에 대한 그런 인재 사건은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니라 간접적인 변압기 전력 이 사고로 인해서 전력이 끊어지면서 냉각수가 들어가지 않아서 폭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이 차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거고, 그런 시나리오까지 다 생각을 해놨는데, 단순히 이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를 다 없애자라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그런 위험도가 있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다 없애야죠, 뭐. 네, 핵 에너지 자체를 이미 진행을 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이 고도화로 또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높이 사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값이 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자력 에너지만 추구해서 100% 원자력 에너지로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에너지는 어느 정도 기저 에너지원으로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40%, 50%까지 원자력 발전을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4%까지 증가를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해서 지금 뭐 40%, 50%갈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이 수명이 다해서 정지되는 원전이 10기 정도가 됩니다. 그 10기에 대한 공백을 메우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전력 이 비중이, 그죠? 전체가 한 9천 기가와트라고 하면, 9천 기가와트씩, 뭐, 이 단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라고 하면 지금이 그 중에 34%라고 해도 이제 앞으로 향후 2년, 3년 뒤면 이 용량이 15,000 기가와트 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전체 필요한 수요가요. 그러면 현재 이 원자력 발전을 더 짓지 않고 유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총 에너지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니까요. 그럼 20% 아래로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전력 수요에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하고, 그 많은 에너지원 중에 일부를 이렇게 비중을 유지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고, 아무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대되는 거는 SMR에 대한 파운드리 역할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엑스에너지에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제 SMR에 대한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자체도 이제 민간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SMR, 우리나라 ISMR에 대한, 스마트 SMR에 대한 원자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작할 것입니다. 거의 100%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원자로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없죠. 자, 그래서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투자를 대폭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조 3,900억 정도를 신규 투자를 할 거고, 두산 밥켓과 퓨얼셀에도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거다. 투자 내역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8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되고, 두산 밥켓도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두산 퓨얼셀도 2,300억을 투자하면서 이 그룹사 전체가 지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대비해서 24년 투자 금액이 월등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5배 정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자, 그 8천억을 도대체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좀 살펴보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대형 가스 터빈 등 미래 먹거리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해서 퀀텀 점프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할 거고요. 대형 가스터빈 개발 및 시스템 구축에 8천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설비에 대한 투자는 SMR에 대한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하고, SMR 생산 공장을 늘린다. 그리고 SMR 생산 공장으로 기존 대형 원전 이 공장을 뭐 교체를 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도 지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퓨얼셀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대한 생산 시설 증설, 그다음에 공정 개선 등의 지난해 이 1,100억보다 늘어난 2,300억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도 ESS 사업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고요. 수소 연료 전지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켓도 멕시코 생산 거점을 비롯해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해서 아주 많은 투자 금액을 진행합니다. 자, 그만큼 지금 기업이 잘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투자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라든지 구주주에게 다시 손을 벌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회수한 현금 자산성이 금액이 총 2조 6천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성장하는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과거도 씻어냈습니다. 회계 부정에 대한 그런 이 좋지 않은 인식도 오늘 뭐 과징금이 확정이 되었고요. 161억으로 뭐 역대 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와서 이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과실로 이제 처음보다는 이 회계에 대한 그런 처리가
좀 완화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는 사실 애매한 부분인데 1벌 100개 느낌으로 좀 이 중과실로 160억까지 좀 많은 과징금을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완화가 많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61억은 사실 이전부터 예상이 되었던 금액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 큰 타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좋은 소식만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 SMR에 대한 움직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때문인지 투자자 수급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지, 다음 주로 갈지,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